한미양국이 관세 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는 워싱턴 도착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가량 통상협의를 가졌는데요. 미국은 우리 측 투자 계획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밤사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네요. 네, 고윤철 경제부총리는 미 워싱턴 DC 도착 첫날인 현지 시간 2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통상협의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는데요. 앞서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워싱턴과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2차례 만난 데 이어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한번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미국 측 설득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현지 시간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내일 끝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우리 수정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수정안을 압박하고 있죠.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우리 측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는데요. 우리 측 양보를 최대한 끌어내려는 전략의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이 우리 정부의 기존 대미 투자 계획의 4배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일본과 EU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결정한 데다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한 점도 우리 측엔 부담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역대 최대인 6조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LFP 배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매출 영역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먼저 이번 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5조 9,442억 원 규모의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규모는 지난해 매출인 25조 6천억 원의 23.2% 수준입니다. 수주일자는 어제였던 것으로 알려진 한편 계약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계약에 대해 해당 공급 이외에도 고객과의 협의에 따라 총 계약 기간을 7년까지 연장하고 물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 등의 조건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약을 맺은 업체도 궁금한데 어디인지 공개가 됐나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경영상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이번 공급이 미국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LFP 배터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 5월부터 미시간 공장에서 ESS용 LFP 배터리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공급 차로는 테슬라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CFO인 데브 아테네자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크다며 중국의 공급망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LFP 배터리는 코발트와 니켈이 들어가지 않아 원재료 부담이 적고 화재 안정성이 높아 보급형 전기차나 ESS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서 LFP 배터리를 생산 중인 유일한 용도는 ESS인 만큼 이번 계약 역시 ESS용 배터리 공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정작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IMF가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는데 배경이 뭔가요?
네,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지난 4월 미국 통상 정책 영향을 이유로 1%로 내려잡은 지 3개월 만입니다. 0.8%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OECD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하향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기재부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 조치로 상반기 경제가 부진했던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3개월 전보다 0.4%포인트 올렸습니다. 추경을 포함한 완화적 정책 기조,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배경에서입니다. 반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렸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2%포인트 높은 3%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에 대비해 미리 수출된 물량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설명인데요. 그로 인해 세계 교역량이 늘어 경제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각국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관세율보다 낮아졌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또 달러 약세와 일부 국가의 재정 지출 확대로 금융 여건이 개선됐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 경제에 대해선 기업 투자, 세대 인센티브 효과 등의 영향으로 올해 1.9%, 내년엔 2%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합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운용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그 반대급부로 보험료 인상에 나서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요 손해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린다고요? 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이 다음 달 1일부터 장기보장성 보험 등 상품의 보험료를 5에서 10% 인상합니다. 앞서 DB손해보험의 인상 결정에 이은 건데요. 예정이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인상합니다. 예정이율이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운영하며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인데요. 보험사들은 예정이율이 낮아질수록 보험료가 오르도록 연동해 역마진 우려를 해소합니다. 이번에 인상을 결정한 DB손보, 삼성화재, KB손보 모두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수익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건데 이유가 뭔가요? 네, 최근 금리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채권 중심의 보험료 운용 수익성이 약화됐습니다. 올해 1분기 공시자료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보는 운용자산의 30에서 50%를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통상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상승해 채권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보험 상품 가입을 부추기는 절판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다음 달부터 오르니 이번 달 중 가입하라는 식의 판매 전략이 동원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장기 보장성 보험은 무해지, 저해지 환급형 상품이 많아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보장 필요성은 물론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가능한 상황인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최근 SNS에서 국세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족 간의 소액 송금 내역도 본다는 가짜뉴스가 퍼졌는데요.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서 일축한 만큼 납세자들도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관련 내용이 정확히 뭔가요? 네, 최근 SNS를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국세청이 개인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요. 국세청이 가족 간의 소규모 송금 내역을 채집해 50만 원 이상의 금전 거래가 빈번하면 AI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감시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 운영 방안에서 AI를 법인 조사에 이어 개인 조사 선정에도 활용한다고 방침을 밝힌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하면서 AI 활용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짜깁기 되면서 허위 뉴스가 생성됐고 유튜브와 블로그 등의 광범위하게 공유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들여다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AI를 선별 과정 중 활용하겠지만 개인 간 거래를 살펴보는 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은행 계좌를 감시할 수가 없다며 유관기관에서 받은 데이터를 전산에 기입한 뒤 AI를 활용해 선별 방식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AI는 조사하는 대상을 선별할 뿐 실시간 감시도 못할 뿐더러 실제 조사는 국세청에서 인력을 파견해 이뤄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이 같은 가짜 뉴스를 방치하면서 납세자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G 이민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확인이 시작된 이후 SKT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 문의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조회하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나요? 네, SKT가 지난 28일부터 게시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2종 등 정보 4종과 기타 회사 내부관리용 정보 21종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통지하긴 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안내하기 위한 차원인데요. 고객 대다수가 전화번호 등 정보 4종과 회사 내부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됐다는 통지를 속속들이 받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고객님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라면서도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고된 결과이긴 했지만 또 뒤늦게 공분하는 소비자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SKT 해킹 사태 이후 3달여가 지나가는 시점이라 집단 손해배상 소송 참여도 거의 끝물이었는데요. 설마 나도 했던 개별 가입자들이 본인의 정보 유출 내역을 확인하고는 속속 추가로 소송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T 가입자 13,000명을 대리해 3차까지 집단 소송 청구를 끝낸 로피드 법률사무소의 경우 당초 내일 마감 예정이었던 4차 소송 접수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SKT가 정보 유출 조회를 시작한 지난 28일 하루에만 소송 참여 인원이 100명 넘게 늘었고 또 추가적인 참여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고 로펌 측은 설명했습니다. 도울이나 대륜 등 다른 로펌들 역시 소송 추가 접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 손배소송에 참여하는 고객은 이미 최소 수만 명에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올해 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가 다음 달부터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번에는 더 복잡한 구조개혁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구조개혁이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특위에선 퇴직연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특히 이 문제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문제와 개인별 운용 대신 기금으로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과의 연동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연금개혁 당시 논의됐던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수와 평균 수명을 바탕으로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제도로 청년층 등 반발해 지난번 개혁 당시 최종적으로 빠졌습니다. 특위는 내부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인데 보통 학자 출신이 맡는 자문위원장의 평소 성향에 따라 논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연금 관련해서 조금 다른 문제도 짚어보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종료되는 시기와 또 연금 수령 시기에 시차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 이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59세에 납부를 종료하고 65세부터 수급하는 구조인데요. 가입 기간을 64세까지로 연장하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이 이 시나리오를 분석해봤더니 기금의 소진 시점이 현재 2055년에서 2054년으로 1년 앞당겨져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내놨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롯데그룹의 식품 계열사인 롯데웰푸드의 소액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 등 4측을 상대로 2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신 회장이 회사에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건데 최근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우선 소송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네, 경제개혁연대 등 롯데웰푸드 소액 주주들이
신동빈 롯데 회장 등 회사 전현직이사 17명을 상대로 27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롯데 웰푸드 등이 빙가루 판매 관련 담합으로 지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8억 원을 부과받아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동빈 회장이 롯데웰푸드 등 다수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고액의 중복 보수를 받았고 이 가운데 롯데웰푸드에서 받은 보수인 154억 5천만 원도 회사의 피해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상법 개정안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요? 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경제개혁연대 등의 발표에선 신 회장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명시됐지만 그 피해를 주주가 입었다면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오너들이 중복해서 급여를 받아가는 것은 브레이크가 당연히 걸리겠죠. 어떤 손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것이고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사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주주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천입니다. 국내 대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플랫폼인 티빙이 추가 계정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해외 OTT 플랫폼에 이은 조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티빙은 얼마를 내면 계정을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가격은 월 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번 상품은 월 10,000원 이상 구독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스탠다드 이용권과 프리미엄 이용권, 티빙 웨이브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인 더블 스탠다드 이용권과 더블 프리미엄 이용권이 해당됩니다. 스탠다드 이용권의 경우 1명까지, 프리미엄 이용권의 경우 3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요금제가 저렴한 대신 광고를 봐야 하는 광고형 스탠다드 이용권과 광고가 없는 최저가 요금제인 베이직 이용권의 경우 계정 추가가 제한됩니다. 앞서 티빙은 계정 공유를 금지했었죠. 네, 티빙은 이번 달부터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계정을 공유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적자를 지속해온 티빙은 이번 상품을 통해 가입자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다만 경쟁자 쿠팡플레이는 광고 기반 무료 이용권을 내세워 확장 전략을 펴고 있어 티빙의 수익성 확보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개포 우성 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남에 1,100가구 넘게 공급해서 대규모 정비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공사 선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후보인 대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한 제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류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우건설이 개포우성 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배포한 홍보자료입니다. 필수 사업비를 허그 보증대출로 조달하고 보증 수수료는 대우건설이 전액 부담한다고 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내는데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도시정비법 13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됩니다. 지자체 관계자도 시공사 선정 이후라면 모르겠지만 시공사 선정 전에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겠다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3년 한남 3구역 재건축 조합에 허그 보증대출 수수료 대납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시공과 무관한 비용은 현행법상 시공사가 대신 내선 안 된다고 본 겁니다. 허용되는 사항이랑 공사 도급 금액을 경쟁사보다 낮춰주거나 시공 사양을 좁혀주는 것 등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증 수수료를 시공사가 부담해주는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제한이 위법하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며 시공사가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범위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유예 조치를 90일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만날 거라고 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일단 미중 양측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본 거죠?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국과의 협상을 마치고 관세 휴전 기간을 9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매우 건설적인 회담이었다며 양측이 향후 90일 안에 추가 회담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해야 관세 휴전 연장이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는데요. 스코틀랜드를 방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베센트 장관에게서 회의가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결과가 꽤 좋았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측이 일단 추가적인 협상 시간을 확보한 것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쟁점들이 논의될 전망인가요? 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와 이란산 원유 구입, 대미 히토류 자석 수출 통제, 펜타닐 원료에 대한 관세 기준 등 쟁점 협상을 11월까지 이어가며 세부 조율을 하고 최종 합의까지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측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최대 관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시 주석이 서로 만나고 싶어 한다며 시점은 올해 안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사실상 대화 제안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완화하고 최근 라이칭 더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계획에 난색을 표한 것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약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5월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달보다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5월에 기록한 0.95%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분기 기준으론 4대 은행의 2분기 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0.5%로 집계됐는데 1년 전보다 0.11%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